피터팬. 영국 런던에 웬디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웬디에게는 존과 마이클이라는 남동생 둘이 있었어요. 그날은 웬디의 부모님이 파티에 초대받아 외출을 하신 날이었어요. 웬디야, 엄마 아빠 없는 동안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있으렴. 네, 엄마 아빠 잘 다녀오세요. 웬디는 동생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동생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안녕 웬디, 나는 피터팬이라고 해. 얘는 요정 팅커벨이야. 우리는 창문 밖에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단다. 그랬구나. 만나서 반가워. 그런데 너희는 어디서 온 거니? 우린 원더랜드에서 날아왔어. 어린이들만 살 수 있는 곳이지. 그곳에선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아. 웬디와 동생들은 그 말을 듣고 원더랜드가 궁금해졌어요. 그때 피터팬이 웬디에게 도토리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어요. 웬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래? 원더랜드의 아이들에게도 너의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피터팬, 우린 날개가 없어서 섬까지 갈 수 없는걸? 걱정 마. 팅커벨이 너희를 날게 해줄 거야. 팅커벨은 웬디와 동생들에게 반짝이는 가루를 뿌려주었어요. 그러자 웬디와 동생들의 몸이 하늘로 붕 떠올랐어요. 그렇게 웬디와 동생들은 피터팬, 팅커벨과 함께 원더랜드로 향했어요. 원더랜드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이었어요. 갑자기 아이들 앞으로 대포알이 날아왔어요. 모두 조심해. 이건 후크 선장의 짓이야. 후크는 해적선의 선장이었어요. 후크 선장은 피터팬과 싸우다가 한쪽 팔을 잃은 후 틈만 나면 피터팬을 공격해댔지요. 아이들은 대포알을 이리저리 피해 원더랜드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때 피터팬이 팅커벨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몸이 반짝거리니까 후크 선장에게 들킨 거잖아.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난 팅커벨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어요. 피터팬은 웬디라는 나쁜 여자애에게 속아 목숨을 잃었단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원더랜드의 아이들은 웬디에게 화살을 쏘아댔어요. 불쌍한 웬디는 화살을 맞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피터팬의 원수를 갚았다. 나쁜 웬디를 물리쳤어. 원더랜드의 아이들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그때 피터팬이 다급하게 날아와 웬디에게 박힌 화살을 뽑아주었어요. 웬디, 괜찮아? 웬디는 화살을 맞았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피터팬이 준 도토리 목걸이에 화살이 박혔기 때문이죠. 피터팬이 살아있는 걸 보자 놀란 원더랜드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팅커벨이 우릴 속였구나. 웬디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원더랜드의 아이들은 웬디에게 사과를 하고 환영 파티를 열었어요. 웬디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며칠의 시간이 흐른 후 웬디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피터팬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터팬에게 줄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편지를 썼죠. 피터팬, 생일 축하해. 그때 후크 선장과 부하들이 피터팬의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이 아이들을 꽁꽁 묶어라. 그리고는 웬디가 쓴 편지를 발견하였죠. 오호,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케이크로 피터팬을 죽이는 거야. 후크 선장은 케이크에 독약을 넣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팅커벨이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 후 피터팬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를 보고 피터팬은 깜짝 놀랐어요. 웬디가 나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 놓았구나. 피터팬이 기쁜 마음에 케이크를 먹으려는 그 순간 팅커벨이 나타나 케이크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팅커벨, 이게 무슨 짓이야? 후크 선장이 케이크에 독약을 넣고 아이들을 모두 잡아갔어. 이건 먹으면 안 돼. 너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의 그 거짓말 때문에 웬디가 죽을 뻔했던 걸 잊었어? 화가 난 피터팬은 케이크 조각을 집어서 먹으려고 하였어요. 팅커벨은 그 케이크 조각을 빼앗아 자신이 먹어버리고는 쓰러져 버렸죠. 팅커벨, 눈 좀 떠봐. 내가 미안해. 피터팬이 흘린 눈물이 팅커벨에게 떨어지자 팅커벨은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어요. 그렇게 피터팬은 웬디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해적선으로 날아갔어요. 해적선 위에서는 후크 선장이 꽁꽁 묶인 아이들을 바다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바다에 빠진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커다란 악어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 아이들을 바다에 던져버려라. 웬디가 바다에 떨어지려는 순간 피터팬이 나타나 웬디를 받아내었어요. 피터팬은 해적선으로 날아들어가 밧줄에 묶인 아이들을 모두 풀어주었어요. 얘들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저 해적들을 무찌르자. 아이들은 모두 용감하게 해적들에게 덤벼들었어요.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마지막으로 후크 선장만 남게 되었어요. 궁지에 몰리게 된 후크 선장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던 배고픈 악어가 후크 선장을 꿀꺽 삼켜버렸지요. 해적선은 이제 피터팬과 아이들의 배가 되었어요. 웬디는 피터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터팬,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가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피터팬은 해적선에 웬디와 동생들을 태우고 런던으로 출발하였어요. 웬디는 집에 도착하자 피터팬에게 말하였어요. 피터팬, 너도 우리와 함께 살자. 아니야, 웬디. 나는 원더랜드를 떠나 살 수 없어. 난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남고 싶거든. 웬디와 동생들은 떠나가는 해적선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피터팬, 잘 가. 안녕. 백조 왕자. 옛날 어느 왕국에 11명의 왕자들과 엘리자라는 어여쁜 공주가 살았어요. 왕자들과 공주에게는 계모인 새 왕비도 있었지요.
하지만 새 왕비는 엘리자 공주와 왕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 매일 고민했지요. 어디 저 애들을 내쫓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어느 날 왕비는 무서운 마법을 부려 11명의 왕자들 모두를 백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백조로 변한 왕자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성을 떠나야만 했지요. 왕비는 마법으로 엘리자 공주마저 온몸을 제투성이로 만든 뒤 내쫓아버렸어요. 성에서 내쫓긴 엘리자 공주는 갑자기 사라진 오빠들이 무척 보고 싶었어요. 오빠들, 나만 두고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엘리자 공주는 슬퍼하며 호숫가에 가서 제투성이가 된 몸을 깨끗이 씻었지요. 그때였어요. 달이 뜬 하늘에서 백조들이 차례대로 내려오며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들! 엘리자 공주! 그렇게 엘리자 공주와 11명의 왕자들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오빠들은 엘리자 공주를 위해 밤새 그물을 만들었지요. 이윽고 날이 밝자 오빠들은 다시 백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그물에 엘리자를 태우고 어디든 날아갈 수 있었어요. 엘리자 공주와 백조들은 멀고 먼 숲속 어딘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숲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깜빡 잠든 엘리자 공주 꿈속에 요정이 나타나 무언가를 일러주었어요. 공주님, 쐐기풀로 11벌의 옷을 만들어 백조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왕자님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11벌의 옷을 다 만들 때까지 절대 한마디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만약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백조들은 죽게 될 거예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엘리자 공주는 바로 쐐기풀을 찾아다가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쐐기풀로 옷을 만드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억센 쐐기풀 때문에 손에서 피가 났지요. 엘리자, 손에서 피가 나잖아. 이런 거 만들지 마. 오빠들의 걱정과 반대에도 엘리자 공주는 입을 꾹 다문 채 열심히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사냥하러 숲속에 들어왔다가 엘리자 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숙녀가 있다니. 첫눈에 반한 왕은 엘리자 공주에게 청혼했지요. 엘리자 공주는 결혼식을 올리는 중에도 쐐기풀 옷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뒤에서 엘리자 공주가 이상하다며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저 새로운 왕비는 대체 쐐기풀로 뭐를 만드는 거람? 그러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이야. 혹시 마녀 아니야? 마녀? 사람들의 오해로 마녀라는 누명을 쓴 엘리자는 아니라고 말도 하지 못하였어요. 그래도 오빠들의 옷을 완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였지요. 마녀를 내쫓아라. 저 여자는 왕비가 아니라 마녀다. 엘리자는 결국 성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왕은 엘리자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점점 심해지는 백성들과 신하들의 원성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엘리자는 성에서 쫓겨나는 수레 안에서도 쐐기풀 옷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다 돼가. 조금만 더 짜면 마지막 한 벌이 완성될 거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크고 환한 목소리로 엘리자에게 소리쳤어요. 마녀야, 물러가라! 저것 봐봐. 마녀가 아니면 어째서 이 상황에서도 뭘 만들고 있느냔 말이야. 손은 항상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빨리 사라져라! 마침내 엘리자는 마지막 쐐기풀 옷까지 완성하였어요. 그리고 엘리자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백조들에게 쐐기풀 옷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차례대로 쐐기풀 옷을 입은 백조들은 하나 둘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드디어 오빠들이 마법에서 풀려났어. 엘리자와 11명의 왕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엘리자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왕과 신하들에게 설명하였어요.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과 왕은 엘리자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지요. 다시 왕비가 된 엘리자는 11명의 오빠들과 왕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피노키오. 뚝딱뚝딱 나무를 깎아 물건을 만드는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혼자 살던 할아버지는 항상 외로웠어요. 어느 날 인형을 만들던 제페토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에게도 이런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인형을 다 만든 할아버지는 잠이 들었어요. 깜깜한 밤이 되자 파란 요정이 나타나 요술 지팡이로 나무 인형을 톡 치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다음 날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인형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는 인형에게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에게 금화를 지어주며 학교에 가라고 하였어요. 네,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피노키오가 금화를 손에 꼭 쥐고 학교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숲에 있던 여우와 고양이가 말을 걸어왔어요. 나무 인형, 어디 가니? 학교에 가고 있어. 손에 쥐고 있는 건 뭐야? 할아버지가 책을 사라고 주신 금화야. 저 언덕 위에 있는 나무 밑에 금화를 묻으면 금화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 알고 있니? 정말? 그 말을 들은 피노키오는 곧장 언덕 위로 올라가 나무 밑에 금화를 묻었어요. 하하하! 멍청한 나무 인형 피노키오! 여우와 고양이는 금화를 파내서 도망쳐버렸어요. 금화를 잃어버린 피노키오가 한참을 울고 있는데 파란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야, 왜 울고 있니?
나쁜 아저씨들이 제 돈을 빼앗아갔어요. 그때 갑자기 피노키오의 코가 쑥 길어졌어요. 피노키오야,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단다. 잘못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피노키오가 다시 학교로 가는 길이었어요. 멋진 기차가 피노키오 앞에 멈추더니 기관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신나는 장난감 나라로 갈 사람은 어서 타세요. 장난감 나라라고? 재밌겠는걸? 피노키오는 학교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장난감 나라에 가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차에 타버렸어요.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피노키오의 엉덩이에서 꼬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귀도 당나귀처럼 변해 있었지요. 사실 장난감 나라는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잡아가서 아이들이 당나귀로 변하면 시장에 팔아버리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너무 놀란 피노키오는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커다란 고래가 입을 쩍 벌려 피노키오를 꿀꺽 삼켰어요. 피노키오는 깜깜한 고래 뱃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환한 불빛이 보이며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찾아 헤매다가 고래 뱃속에 갇히게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피노키오야, 무사했구나. 어서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자 고래가 힘차게 재채기를 했어요. 에취!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는 고래의 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듣는 착한 피노키오가 될게요. 피노키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고 있던 순간 어디선가 푸른 요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노키오, 너의 착한 마음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다음 날 잠에서 깬 피노키오는 깜짝 놀랐어요. 나무 인형 피노키오가 사람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아이가 된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피노키오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하멜른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지요. 어디에서 온 건지 쥐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나타났지 뭐예요. 쥐들은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닥치는 대로 망가뜨리고 음식이란 음식은 모조리 먹어치웠어요. 징그러. 이놈의 쥐들이?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쥐를 잡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럴 게 아니라 고양이를 많이 데려와 쥐들을 잡읍시다.
그렇게 하여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쥐를 잡는 고양이를 여러 마리 데려다 놓았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아진 쥐떼에 오히려 고양이들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앞다투어 마을 시장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시장님, 이대로 가다간 마을이 통째로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빨리 저 징그러운 쥐들을 없애주세요. 네? 하지만 마을 시장님도 저 많은 쥐들을 한꺼번에 없앨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고민이었어요. 쥐덫을 설치하면 될까? 아니야. 쥐덫을 아무리 많이 설치한다고 해도 저 많은 쥐들을 없애기는 힘들어. 이 일을 어쩐담? 쥐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시장님 앞에 한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제가 쥐들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응? 당신이 대체 무슨 수로 그 많은 쥐들을 한 번에 없앤다는 건가?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쥐를 없애드리는 대가로 금화 1000냥을 주시면 됩니다. 1000냥? 정말 쥐들만 없애준다면 1000냥이 아니라 10,000냥도 주리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사나이는 광장으로 나가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어요. 나 참,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거람? 그럼 그렇지. 어떻게 저 많은 쥐들을 잡는다고. 마을 시장과 사람들은 사나이의 행동에 화가 났어요. 그때였어요. 사나이가 부는 피리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에 있던 쥐 무리들이 사나이 뒤를 졸졸 쫓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사나이는 노래가 끝나지 않게 계속해서 연주하며 걸어갔어요. 물론 쥐들도 한 마리 빠짐없이 사나이를 따라 강으로 향했지요. 곧이어 쥐들이 하나 둘 강물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모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만세! 쥐들이 없어졌다! 마을 시장과 사람들은 쥐들이 몽땅 사라져서 기뻤어요. 시장님, 이제 약속대로 금 10,000냥을 주시지요. 하지만 시장님은 사나이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당신이 직접 쥐들을 없앤 것이 아니지 않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빨리 약속대로 금 10,000냥을 주십시오. 피리 소리를 듣고 쥐들이 모인 거지 당신이 모은 것이 아니고, 또 쥐들이 스스로 강물에 빠진 거지 당신이 빠뜨린 것이 아니니 10,000냥을 줄 수 없단 말이오. 사나이는 시장님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고는 화가 났어요.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사나이가 나타나 피리를 불자 이번에는 마을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더니 이윽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조엔, 어디 가는 거야? 어른들이 아이들을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쌤, 어서 돌아와. 누가 아이들 좀 구해줘요. 그제서야 어른들은 사나이가 이끄는 아이들 행렬을 멈추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나이는 지난번처럼 피리 부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많은 아이들을 깊은 산속 동굴 앞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다시 나오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지요. 그 누구도 마을 아이들과 피리 부는 사나이를 2번 다시 보지 못했답니다.
미녀와 야수.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깊은 밤이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쓴 할머니가 성의 문을 두드렸지요. 지나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 피할 곳이 필요하니 잠시만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연 남자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을 수가. 여기선 쉴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다니.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마. 이 장미꽃잎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면 넌 영원히 야수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야.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남자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었어요. 한참 후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서 있던 자리에는 장미꽃 한 송이만이 남아 있었고 자신의 모습은 포악한 야수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한편 그 이웃 마을에는 상인인 아버지와 세 딸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웃 나라로 물건을 팔러 간 아버지의 배가 폭풍 우에 휩쓸려 모두 부서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걱정이 된 아버지는 항구로 가보기로 하였어요. 욕심 많고 철없는 언니들은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길에 목걸이와 구두를 사다 달라고 하였지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벨에게도 물었어요. 벨, 뭐 갖고 싶은 거라도 있니? 아니요, 저는 장미꽃 한 송이면 충분해요. 아버지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는 부랴부랴 항구로 가보았지만 아버지의 배는 이미 모두 부서졌고 물건들은 바다에 다 떠내려간 후였어요. 휴, 우리 딸들 선물 하나도 못 사주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는 거센 비바람에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숲을 헤매던 아버지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그 불빛 쪽으로 가보자 성 하나가 나왔지요. 계십니까? 비바람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될는지요? 그러자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성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눈앞에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죠. 마침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아버지는 음식을 먹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날이 밝고 잠에서 깬 아버지가 성 밖을 나올 때까지 성 안에서는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길을 나서려던 아버지의 눈앞에 장미꽃밭이 보였어요. 우리 벨이 장미꽃을 갖고 싶다고 하였지? 여기서 한 송이만 꺾어가야겠다. 아버지가 장미꽃을 꺾으려는 그 순간 어디 감히 장미꽃에 손을 대는 것이냐? 길을 잃은 게 불쌍해 보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 했더니 이젠 내 장미꽃까지 가져가려고 해? 천둥 같은 목소리에 놀란 아버지는 벌벌 떨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장미꽃을 갖고 싶다고 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그 딸을 내게 보내도록 해.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마. 너무나 무서웠던 아버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야수와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며칠 뒤 야수의 성으로 어여쁜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벨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여쁜 벨의 모습에 야수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벨도 무서운 외모와는 달리 예의 바르고 착한 야수에게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야수는 어느 날 벨이 혼자 울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벨, 무슨 일 있나요? 아버지와 언니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럼 집에 다녀오도록 해요. 대신 꼭 돌아온다고 약속해줘요. 네, 꼭 돌아올게요. 고마워요. 벨이 슬퍼하는 모습에 벨을 집으로 보내주었지만 사실 야수의 장미에는 꽃잎이 몇 장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지막 꽃잎이 남을 때까지 벨은 돌아오지 않았죠.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려고 할 때였어요. 야수는 너무 큰 고통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수님, 정신 차려보세요. 제가 왔어요. 눈을 떠봐요. 야수님, 전 야수님을 사랑해요. 벨의 말과 함께 꽃잎이 떨어지려는 순간 야수의 몸에서 환한 빛이 나더니 잘생긴 왕자님의 모습으로 변하였어요. 벨, 돌아와 주었군요. 사실 난 마녀의 저주에 걸려서 야수의 모습으로 변한 거였어요. 당신이 나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준 거예요. 고마워요.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왕자님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어여쁜 벨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